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어머님도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습니다. 여기 달라스 와보니까 어떠셨어요, 어제? 조용하고 한가하고 딱 제 타입인데요. 아, 그래요?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기가 그래도 한 500만 되나요? 좀 넘죠? 좀 넘을 거예요. 그런데 500만이 미국에서 대도시인데 사는 형국은 정말 시골이에요, 여기가. 땅이 넓은 건 아니고요. 땅이 넓어서 그런지 여기가 사실은 집들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게 네. 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만큼 없었어요. 이게 다 새로 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되게 촌스러운데 지금 여기가 인구 유입이 엄청 늘어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반대는 죄다 다 뉴타운인 거죠. 예.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 살림살이는 촌스럽습니다. 그래도 일단 집세가 굉장히 싸다며요. 집 가격이. 우리 방송 중에 한번 저희 집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 네, 얼마 안 됐어요. 1억 5천. 65평에 1억 5천. 한국에서는 24평짜리밖에 안 됐는데요. 그것도 돈 없이 크레딧 카드 긁어서 그 다운페이,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되지? 다운페이를? 다운페이만? 보증금? 밑에 이렇게 그래야 보증금. 예, 근데 그 보증금이 없으니까 전액 다 은행에서 융자 받기 힘들거든요. 그걸 내야 되는데 그때 전액 융자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려면 이자가 조금 더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내기 싫으면 보증금 같은 거 조금 내야 돼요. 그걸 다운페이먼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없으니까 카드를 찍 긁어서 7,500불 받고 그거를 다운페이하고 돈 한 푼 없이 한국에서 팍팍하게 사는 이 이민 오기 딱 좋은 곳 그런 네. 느낌. 거의 한국에서 이 정도면 재벌급인데. 내추럴 한 느낌, 자연스러운 느낌. 근데 지금 LA 다녀오셨잖아요. 네. 거기는 또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는 뭐 기본 한 달 월세가 300만 원씩 낸다 하더라고요. 300만 원이면 3,000불? 되게 비싼 동네는 그렇게. 네, LA 그런다고 쪽은 그러더라고요. 그렇고요. 예. 보통. 예. 영어시 조금 더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거기도 보니까 뭐 대도시는 좀 더 비싸고, 예. 또 뉴욕 같은 데는 더 비싸요? 예, 더 심하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그 최저임금 받고 그러신 분들,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받으시고 그러신 분들이 방 한 칸에 막 15명씩 사시고 그런 데도 있대요. 여기 옛날에 추신수가 그렇게 살았죠. 아파트 하나 조그맣게 빌려가지고 그 마이너리그 출신들 3가정에서 살았어요. 방 하나씩 차지하고 추신수는 거실에서 자고. 예, 그렇게. 엄청 성공하셨네요. 아우, 그럼요. 그 와이프가 너무 내조를 잘해줘가지고. 야구 선수? 예, 야구 선수. 여기 대박 났잖아요. 재벌? 사우스레이크에 집 산다 그러죠. 예. 거기 아마 사셨지 않나? 이미 샀을 거예요. 예. 그 동네 양용은하고 예. 최경주하고 다 있죠. 이 동네 이 달라스 전체 지역에서 한국은 서울시 있으면은 그 안에 구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는 그 구들이 각각 시고 서울시 전체를 카운티라고 해요. 그래서 달라스에 삽니다. 그래도 사실은 전 달라스에 사는 게 아니라 켈러란시에 살고 영우 씨는 달라스에 삽니다. 그래도 루이스빌이라는 데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 부자 동네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일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그 기업가들 그리고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 이런 데 사시는, 그러니까 자기들도요 같이 돈이 있어도 은근히 금을 걷습니다. 틀리네요. 금을 거서 나는 저 동네 안 살아. 난 사우스레이크 안 살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조금 더 레벨이 좀 높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펌 대표 이런 사람들은 그쪽에 가서 안 사는 거죠. 끼리끼리 모여서 사나 보네요. 그럼. 근데 여기에 누가 있지? 추신수가 이제 새로 왔고. 골프의 양용훈이라고 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들어본 것 같아요. 한번 우연히 쓰레빠 찍찍 끌고 다니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뭐 렌트를 빌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땐 몰랐죠. 근데 알고 봤더니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분 거기 살고 또 있는데 최경주 씨라고 골프 아시죠? 네. 골프 다 그 사우스레이크라는데 운동선수니까 아주 비싼 동네 아주. 그 한국으로 치면 그거 아마 강남? 몇십억씩들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아주 알부자들 사는데. 예. 강남의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저희도 강남에 못 살아봐서.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나 봐요? 아니 그 돈이 학군이 일단 좋고 학군이 좋고 일단 돈을 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도대체 쓸 데가 없잖아요. 집이라도 사야지. 그러니까 이웃도 자기들처럼 비슷하게 부자여야 그렇죠. 이 격이 맞죠. 격이. 격도 맞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가치관의 차이겠죠.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도 나름 있는데 그래도
막 살아먹기는 저같이 돈 없는 사람들 막 살아먹기는 일단 그게 싸서 예 좋고 그 제가 깜짝 놀란 게 한국의 그 학원비가 윤민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만 원? 두 과목이요. 영어, 수학. 그것도 강남이 아닌데 안산인데. 네. 기본 한 과목에 30만 원에서 35만 원 합니다. 예, 여기도 한국 분들이 과외를 시키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여긴 안 하거든요. 그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비에서. 맞아요. 그걸 나는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맨날 한국에서 사교육비 잡겠다 맨날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왜 못 잡을까? 부모들이 못 잡는지 안 잡는지. 근데 교육이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예. 거의 뭐 공교육 포기하다시피 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그렇죠. 저도 여기 유학 오기 전에 그 학원에서 강사하다가 돈 벌고 왔는데 다 그래요. 그 교사들이 그런데 학원 가기 전에 학교 가면 니들 학원에서 다 배웠지? 하고 넘어간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잔대요. 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 와서는 자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교사 권위도 학원이 더 이렇게 높게 쳐준대요,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맞았다 그러면 되게 뭐라 그러는데 학원에서 맞았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간대네 또. 이게 비싼 선생님이시잖아요. 이게 돈값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쪽집게. 근데 우리가 지금 세월호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지금 어머니들 두 분 모셔놓고 우리 얘기를 너무 떠드는 것 같아요. 우리 사실 아침에 어저께 우리 간담회 참석하신 분이 아침을 사시겠다고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아침에 설렁탕? 아니야. 도가니탕. 도가니탕을 먹고 그리고 커피 여기 모짜르트 가서 한 잔을 했는데 여자분이니까 대화가 이렇게 잘 풀어졌어요. 애 키우는 문제 뭐 이런데 그 얘기를 우리는 남자라서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그래도 여자들의 수다 약해요. 우리가 그래도 한번 가보십시다. 아니 근데 아까 지나가다가 살짝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잃으셨는데 아이를 잃으신 다음에 남편이 밉더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냥? 예, 우리는 남자는 상상이 안 가. 남편들은 그렇죠. 아니 왜 미워? 도대체 여자분들은 남편이 왜 미울까요? 제길 때. 안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아이가 잃어가지고 이제 약간 슬픔에 차 있는데 그 남편이 눈앞에서 알짱알짱 대니까 싫은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가 봐요. 심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 애인 같은 존재죠. 남편보다 더 애인 같은 존재가 아이인데 그런 뭐 심리적인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남편이 저희 집에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물론 이제 회사의 업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평일날은 거의 술 드시고 새벽에 들어오고 토요일날은 골프나 낚시를 다니시고 일요일날은 조기축구회를 나가서 한밤중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액티브하신 분이에요. 거의 집에 안 계세요. 그래서 아이 셋을 제가 혼자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런 일을 딱 겪고 보니까 남편이 우는데 제가 어느 날 저도 막 울다가 이렇게 보는데 남편이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뭐 했다고? 네. 이렇게 너는 되는 거구나. 윤민이 살아있을 때 잘하지. 왜 이제 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느냐. 순간 저는 그게 굉장히 가증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웠어요. 그건 조금 이해가 간다. 아니 이해가 가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는 남편을 상당히 사랑해서 결혼한 케이스예요. 제가 좋아해서. 근데 그 한창 후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이 특히 아빠의 사랑이 필요할 때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춘기 때 왜 이렇게 정체성을 정체성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에 아빠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빠들이 그때는 다 바빠요. 그래서 뭐 데리고 찜질방 한번 가라. 뭐 그다음에 왜 취미생활 같이 해라. 아빠가 등산을 좋아하니까 등산 갈 때 아들 데리고 가라. 그런데 어느 날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빠만의 그런 것을 즐길 때는 상당히 얄미웠죠. 왜냐면 가정에 충실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줄 몰랐겠지만 그도 참 그때가 참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의 보통 남편들의 모습이에요. 저희 신랑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다 자기 사회생활하고 취미생활 즐기느라고 가정적인 남자는 한국에서는 거의 드물어요. 그래도 가끔 TV를 보면 어떤 가정 같은 요즘에 뭐 다큐 프로그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기처럼 가정 중심으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 보이시는데 젊은 층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는 이미 40대, 50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젊은 층들하고는 틀리시죠. 아니 그래도 좀 그 한국 사회가 전체가 그렇다면
이해를 좀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 근데 남편인데. 저희가 이번 일이 없었다면 이해를 했겠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큰 일을 닥치고 보니까 그쪽으로도 화살이 가더라고요. 예. 이게 남자 용어로 바꿔보면 이런 거가 될 수 있겠네. 아주 중요한 축구 게임을 뛰는데 우리가 졌어요. 네. 근데 이제 화가 나고 슬프잖아. 예. 그런데 옆에 놈이 울고 있는데 보니까 제일 많이 안 뛴 놈이야. 축구할 때. 근데 왜 울어? 지가?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열받아 죽겠는데, 제가 막 우는데 보니까, 아니, 쟤는 아까 막 실수도, 헛발질도 막 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괜히 늦게 들어와가지고 저런 애가, 평소에 연습도 안 하는 애가 우네? 딱 그거잖아요. 네. 가증스럽게. 네. 그렇게 따지니까 좀 이해가 돼. 영훈 씨는 혹시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가증스럽다 뭐 이런 거? 속에 있는 말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난 무지하게 들어. 그래요? 네. 근데 어떨 때는 출근할 때도 있어요. 남편이나 저나 똑같은 경우를 겪었고 받는 심리적이나 트라우마야 아빠라고 다를 거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순간순간 마음이. 그리고 이해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이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해서 가정을 더 챙겨야 되는데 그게 또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죠. 남아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한번 그랬으면 이제 남아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잠시 잠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옛날에 그 모습이 그냥 드러날 때는 더 밉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잘 이렇게 선뜻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 같은 게 있는데 어머니들을 이렇게 뵙고 물론 속마음까지는 모르지만 너무 정상적인 모습이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우리 막내 예주 만약 걔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쩌면 가정이 거의 풍지박산이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에서 도무지 머리로나 가슴으로 정리가 안 될 것 같거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너무 멀쩡한 겉으로라도 멀쩡하신 모습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속으로 무슨 생각들도 많이 막 왔다 갔다도 하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네, 어떻게 지금 그렇게 생각이 어렵게 변해 오셨는지 지금은 어떤 심정이신지 근데 사실 궁금해요. 저희들이 생각은 극에서 극으로 달려요. 이게 중간이 없어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남편도 그래요. 아까는 미울 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서로가 굉장히 치근해요. 저 사람도 아이를 잃은 사람이고 나도 아이를 잃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때는 서로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럼 또 그때는 또 잘해주게 되고. 감정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려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회라든가 단식, 노숙을 또 같이 하잖아요, 남편이. 근데 아무래도 서로 옆에 있으니까 챙겨주게 되니까 또 옆에 있으면 좋아요. 의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혼자 다니는 것보다 남편하고 같이 다니면 훨씬 든든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 낫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가 봐요. 그러게 말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15일 일정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사실 오기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해가 되고 자기가 못 오니까 이제 이렇게 스포트를 외조를 확실히 하죠. 그죠.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저희는 지금 아주 어린 아이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서부 쪽으로, 동부 쪽으로 가신 분 중에 하나는 초등학생 딸아이가 있는 엄마가 지금 동부로 가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 쉽지 않죠. 그렇죠. 아이가 딸이 초등학생인데 근데 그 딸을 아빠가 봐주신다고 갔다 오라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거는 분명한 외조죠.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외까지 나와서 간담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의 힘인 것 같아요. 엄마들이 이렇게 설치니까. 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엄마들이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아빠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월호라는 게 어차피 저희는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저희는 세월호를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보면은 아빠보다도 엄마 일들이 훨씬 많아요.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하면 엄마들은 다용도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빠들은 직장을 다니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엄마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요, 엄마는요, 뭐랄까, 같은 간담회를 같이 가도 아빠가 얘기하는 거하고 엄마가 얘기하는 거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이게 틀리더라고요. 엄마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그분들한테는 진솔하게 들리고 감정적으로 뭔가 막 공감이 되고, 아빠들은 또 표현도 무뚝뚝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감정이 전달이 또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남자들이나 세계 남자들이나 감정 표현하는 데는 굉장히 서툴러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머리로 말하고 여자들은 가슴으로 말한다는 게 그게 그 말인가 봐요. 그게 왜 군대 가서 다 어머니 하지 아버지 안 하잖아. 아유, 아빠들 억울해. 그리고 집회 같은 행동 같은 거 할 때도요. 엄마들이 피켓이 먼저 하고 엄마들이 더 용감하세요. 그렇지. 그 뭐 저 정경길이랑 부딪혀서 맞아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일선에 나서는 사람들이 엄마들이에요. 더 적극적이시고. 방패막이 역할을 스스로 한다는 거죠.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때 진도에서 이렇게 서울로 청와대로 향해서 처음에 가시려고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얼마 못 가서 사실 막혔단 말이죠. 그때 이제 처음 시작 부분이었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글쎄요. 배신이었죠. 한마디로. 설마 했던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완전한, 이렇게 설마가 현실이 된 거예요. 전혀 그 예상을 못한 거죠. 못했죠. 그때는 속았다는 걸 알은 거죠. 그때 알고 나서는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누구나 그 상황이었으면 뭐 아빠든 엄마든 다 붕괴했던 상황인데 충격이죠. 그때 어떤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를 텐데 어떤 분들은 좀 빠르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남자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안 계셨나요? 막 화가 나가지고 네, 욱하신 분 많으세요. 욱하시고 뭐 전경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비키라 그러고 막 몸싸움해서 앞으로 뚫고 나가려고 그러고 그런 분들 많으셨죠. 근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제가 전번에도 어디 가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오면은 기본 저희가 200명이 모이면 경찰은 2,000명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힘으로 그걸 뭐 뚫고 나갈 그런 거는 뭐 전혀 가능하지 않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 부대들이 총동원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동원이 됐다고 실제적으로. 왜 막는 거야 도대체 그거? 어떻게 테러 집단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분을 보호하시려고 그러시나 보죠. 테러 집단이지. 그 사람들 보기에는 테러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이나 경찰을 풀 정도의 테러 집단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제 우리 간담회 때는 그렇게까지 말을 못했는데 우리 여왕마마 있잖아. 여왕마마는 사실 여왕마마셔서 전 국민을 상대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지 그가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서 또 이런 거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27살 때 할머니들한테 서서 절 받았다는 여자 아니야. 그렇죠? 서서 꼿꼿이 서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박정희가 43세 때 집권을 했거든. 43세면은 제 나이네요 지금. 제가 지금 만으로 53세 반. 그 애란 말이야. 애가 갑자기 정권을 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배워 처먹은 게 나이 많은 사람 조인트 까고 그런 거였단 말이야. 그렇죠? 박정희가. 그런데 요만한 아기 때부터 청와대에서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우리 그녀양께서, 마마께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겠냐는 거지. 그래서 김무성이 그랬잖아. 박근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뭐라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뭘 제일 잘 쓰는 것 같아? 원칙? 행복? 글쎄요. 박근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뭔 것 같아요? 그 김무성이 한 말이야. 뭔데요? 하극상. 하극상? 예. 그래서 그때 차떼기당으로 몰렸을 때 확 인기가 떨어졌잖아. 그래서 구원투수로 박근혜를 데려온 거 아니에요. 데려왔는데 그때 나이가 어린 박근혜가 그때 특별한 한나라당 내 보직이 없었을 때 원로가 박근혜가 뭐라고 말했는데 박근혜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대. 그랬더니 나이도 훨씬 많은 그 원로한테 이거 하극상 아니냐. 그러니까 한나라당 당내에서도 사실은 위치도 그 원로가 더 높아. 나이도 훨씬 많아. 그런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여왕마마인 거야. 그러니까 하극상이 니들이 어떻게 감히 이렇게 되는 거야? 보기에 다 내 수하거든. 그러니까 김무성 얘기가 뭐냐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하극상이래.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 자체가 유시민 씨가 얘기하는 게 이거는 정치학적으로도 풀지 못하고 아무거로 봐도 박근혜는 설명이 안 된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밖에 못 푼다 그랬잖아. 뇌 속에 그냥 빌트인으로 나는 우월하다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난 이거 같아. 북한 사람들이 실제로 김일성, 김정일 좋아하잖아. 눈물 펑펑 흘리고. 실제로
좋아한다고. 아니죠. 김일성까지는 뭐 그랬는데 김정은은 그냥 이제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아니야 안 그래. 이 사람들 그 마음속으로 그런데 그 탈북자로 얘기를 들어보면 돼지 그런다는데. 그런 사람들 요즘에 많이 적어야 돼서 그런데 아니 그러면 김정은 빼고라도 그 위수김동 위대 진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정말 그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뭐 그런데 그 밑에 놈들이 썩어서 그런 거래.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다수의 북한 인민이. 그러니까 지금 저 황 목사 보면은 한 대 갈기고 싶다고 하는 그 뭐 여기 달라스교회 대형 교회에 거기 계신 분 저랑 친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분 앞에서 말을 뱉으신 분 그분도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냥 박근혜가 불쌍하대. 왜 소녀 가정이잖아. 박근혜가 그렇게 불쌍하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뭘 하냐 마냐가 문제가 아닌 거야. 그냥 여왕 마마거든. 그래서 그런 그분들이 집회할 때 쓰는 그거가 있어요. We love Korea. 그 다음에 예. We love 박근혜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니 그 공식적인 그 집회 장소에서 We love 박근혜 거론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 좋아. 네? We love 박근혜 좋아요. 그런데 그게 그 단체의 공식적인 색처럼 이렇게 나와서 박근혜가 마치 대한민국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지금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여왕마마한테 하극상이란 테러를 보이는 게 지금 그 유가족이라는 사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세월호 유가족은 테러리스트인 거지. 2,000명을 풀면 너무 풀었다고. 아니 더 풀어야 돼. 사실 미국처럼 더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라크가 핵 냄새만 지금 살짝 냈잖아. 없는데 냄새만 살짝 냈더니 그냥 개박살을 낸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2,000명은 지금 지은 거지. 사실 정경 더 뽑고 싶겠지. 뽑고 지금. 있잖아요, 사실. 예. 2배, 3배 계속 뽑고 있잖아요. 사실 헌법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우리 헌법상에 보장된 자유가 있잖아.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옛날만 해도 그런 거 있었어요. 이건 잊어먹지도 않아요. 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에 3조가 옛날에 그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거나 조장할 우려만 있어도 까먹었다. 그건 완전 주관적인 판단이네. 그렇죠. 그래도 영장 없이 마음대로 일을 할 수가 있었어. 근데 그게 더 심화가 돼서 우리 쥐가 설치류인가? 예, 설치류. 설치류가 그 인간들 위에 갑자기 법적으로 군림하고 난 이후에 이상하게 2명, 3명 모이는 것 자체도 헌법에 보장됐는데도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더 지금 와서 심각해졌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자꾸 턱턱 막혀서 나는 그거 보고 정말 통곡할 뻔했어. 그 엄마들 얼굴이 산보일배하고 가는데 정경이 여기 서 있는 거야. 20m도 못 갔다는 거야. 근데 어머니들 얼굴이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까? 이거 어주 답답함. 제가 맨 앞에서 예. 그 정경들을 이제 산보입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아이들 다리 사이로, 네. 그 정경들 사타구니 사이로, 네. 발 사이로, 군홧발 사이로 저희가 머리를 밀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예. 그 아이들도, 그 정경 아이들도 그러고 싶었겠냐고. 발장 끼고 하지 못해 서 있는 그 표정. 그리고 제발 좀 보내달라고. 니네들도 엄마 아빠들이 있지 않냐고. 그렇게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국민들을 서로 대치시켜 놓는 상황. 갈라놓는 거죠. 편가르기. 예. 근데 어머니들은 착하셔서 그런데 우리 동학혁명 같은 거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야, 영우 씨? 지금 목사님이 지금 무력투쟁을 말씀하시고 계신 선동 겁니까? 가세요? 왜?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들 의견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 그냥 한번 이런 걸 모색해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혹시? 목사님은 아무래도 한국에 이제 못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못 들어가실 것 같네요. 그냥 여기 사시는 걸로. 어차피 시민권 받으셨으니까 예. 이제 아예 그냥 인천공항에 들어갈 일은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걸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에 갈 일이 있기 때문에 무력투쟁 저는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동학혁명 자체가
우리 역사적으로 이쪽이나 저쪽이나 긍정적 평가를 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 두고 있는데, 자 이제 그 얘기 이제 생각한 얘기 잠깐 하지 말고, 예. 우리 이제 학생 우리 개인 수다로 좀 넘어가서 맞아, 그 얘기 하자고 사실 했는데. 예, 우리 애들 어떤 애들이었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좀 한번 들어보려고. 근데 저희 윤민이 하니까 오늘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네. 윤민이가 알약을 못 먹어요. 알약. 네, 알약을 못 먹어요. 그래서 걔는 막내라서 저는 유난히 윤민이가 아기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윤민이가 아프면 항상 고등학교 2학년 된 딸을 제가 병원을 데리고 가야 돼요. 얘도 엄마랑 같이 가야 되는 걸 당연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병원에 같이 가서 같이 들어가서 진찰 받는 걸 옆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진찰이 끝나면 선생님 얘는 알약을 못 먹어요. 가루약으로 조지해 주세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목에 걸리나요? 예, 걸려서 안 넘어간대요. 못 생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있더라고. 네. 그래서 항상 그 고등학교 2학년 된 때를 제가 병원을 데리고 다녔던 기억이 오늘 불현듯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윤민이는 아주 여리고 약한 아이. 너무 마르고. 38kg면 진짜 엄청. 38kg요? 네. 키가 60. 160에 38. 예, 완전히 다리가 그냥 젓가락 다리 같이 되고 애가 너무 갸냘픈 아이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고 나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 아이가 과연 그 아수라장에서 혼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도 저는 사실 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애가 작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가늘면 정말 바람 조금만 세게 불면 훅 넘어간다 그러죠. 예, 여기 텍사스 바람 같으면 못 견디지. 그렇죠? 여긴 뭐 집도 날리니까. 근데 그 윤민이는 그때 그 왜 좋아하는 노래나 뭐 그 CD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있었죠. 저 아이돌 그룹 아이들 보통 많이 좋아하잖아요. 요즘 애들 막 예, 많이 빠지잖아요. 좋아요. 뭐 누구 좋아했었어요? 윤민이는 B1A4라고 예, 남자 아이들 4인조 아이돌 그룹이거든요. 예. 그 아이들 중에 공찬이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공찬이도 엄청 마른 애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보면 굉장히 말라서 저는 매력이 없었는데 윤민이는 그 아이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심지어 그 세뱃돈 받은 그 돈으로 걔네들 CD를 샀어요. 근데 CD가 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아마 수학여행 갈 때 가져간 것 같아요. 저희 그냥 나중에 그 아이 책상을 정리하는데 그 CD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언니들하고 하다가 이제 언니가 그 생각이 나니까 그 B1A4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죠. 우리 윤민이가 단원고를 다니는데 그 B1A4의 공찬이를 너무 좋아했다. 네가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윤민이라는 아이를. 그렇게 이제 그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느 그 친구들 홈페이지요? 네네. 그 친구들 어떤 예, B1A4 관리하는 예, 거기 회사. 네. 네. 그랬더니 그 이제 B1A4 측에서 그 아이들 사진첩 앨범 낸 사진첩 윤민이가 샀던 그 똑같은 거 사진첩 2권하고 CD하고 이렇게 보내고 공찬이가 직접 윤민이한테 자필로 쓴 그 편지 한 장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냈더라고요. 아, 그 친구 고맙네. 네, 너무 고맙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애가 나중엔 잘 받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것도 남기고 또 인증샷 다 찍어서 다시 올려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편지는 지금 우리 윤민이하고 같이 나골당에 지금 고이 모셔져 있죠. 네. 정말 고마워요. 그 애들 말고 뭐 다른 가수들하고 또 연락이 또 있는 게 있었어요? 저희 윤민이는 아니고 다른 애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은 다양하죠. 저기 제아의 박형식 같은 경우도 윤민이가 있는 그 효원 낙골당에 언젠가 한번 갔더니 박형식이가 걔가 좋아하는 아이 글 듣고 와서 직접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글을 남겨놨고 또 이제 다른 단원고 아이들한테도 그 추파춥스 사탕을 다 문에다가 하나씩 다 테이프로 붙여놓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도 보통 아이들이고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애도했었고 예, 다 그래요. 참 평범한 애들인데, 그죠? 평범한 아이들인데 어떻게 보면 또 공인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또 탁 이렇게 얘기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즐기는 거를 공유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가수를 사실 제가 몰라요. 윤민이 어머니는 굉장히 많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 삶을 많이 공유하셨나 봐요. 같이 나누고. 예, 저희는 예. 제가 딸이 셋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아빠가 주로 바깥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딸 셋하고 저하고 여자들 4명이 되게 끈끈해요. 그러니까 같이 여자들 4명이 감자탕도 먹으러 다니고 노래방도 같이 가고 찜질방도 같이 가고 굉장히 저희는 4명이서 똘똘 뭉쳐서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자기는 좀 왕따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질 정도로 저희 굉장히 끈끈하게 친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윤민이하고 저하고는 더 친해요. 왜냐면은 제가 사실 나이가 있는데도 저는 예전 노래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항상 신곡을 좋아해요. 근데 신곡 같은 거는 이제 항상 이 멜론 같은 거 다운받아서 제가 항상 귀에 꽂고 듣고 다니고 또 이제 방송에서 노래 방송을 주로 저희는 많이 보거든요. 근데 윤민이하고 저하고 둘만 보고 언니들은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들은 이미 그거를 흐름을 놓쳐서 저희하고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윤민이하고 저하고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도 같이 안 보는 걸 지금 엄마가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정신 어떻게 좀 그게 가능해요? 나는 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네, 목사님 저 만나는 사람들이 저보고 다 동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동안에 그게 바로 그런 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애들이 어울리니까. 윤민 어머님이 저희 집사람하고 동갑이셔 보니까 토끼띠. 아 그래요? 예. 원래 그 나이는 나오나 좋아해야 될 나이인데. 그러게 말해요. 뭐 코스모스 하면서 뒤에 막 갈라지는 듯. 그 애들이랑 공감대가 있으셔가지고. 그러게요. 근데 지금은 제가 노래 프로를 전혀 보질 않습니다. 아하. 혼자 보는 거 재미없고 윤민이 생각이 많이 나서 그치. 지금은 안 됐습니다. 아이고 그런 것도 또 아픔이 있네. 네. 그런데 그 TV 밑에 그래도 사진을 여러 장 윤민이 사진을 놓고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아까 방송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렇게 이겨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럼 네. 뭐 노래 프로도 또 그러니까 보시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통 저희가 이렇게 영정 사진 같은 걸 학교에서 이렇게 큰 사이즈로 빼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장례식 때도 들고 다녔던 건데 그거를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실에 제일 잘 보이는 TV 바로 밑에 TV 따위에다가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TV 볼 때 항상 눈에 보일 정도로 띄일 정도로 그렇게 해놨는데 저희 반에 어느 어머니는 장롱 속에 넣어놨대요, 사진을. 그래서 왜 아이를 그 깜깜한 장롱 속에 넣어놨냐고 그랬더니 못 보겠대요. 그 아이 사진을 꺼내놓을 수가 없대요, 아직은. 그래서 눈에 안 띄는 대로 일단은 아이를 거기다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들마다 그 치유하는 그 과정들이 다 틀리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택한 방식은 저는 자연스럽게 계속 윤민이를 보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 생각을 하고 윤민이 얘기가 하고 싶으면 얘기를 하고 저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방법을 선택했고 그게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윤민이 언니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항상 윤민이 생각이 나고 그럼 다 말을 하자. 윤민이가 예전에 어때고 좋댔고 윤민이가 갈비 좋아했는데 그런 얘기 우린 스스럼 없이 해요. 그래서 이제 갈비집에 가도 우리 윤민이는 갈비를 시키면 항상 갈비하고 밥하고 동시에 시켜야 돼요. 밥 위에 갈비를 얹어서 먹어요, 걔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먹거든요. 갈비를 먹은 다음에 밥을 먹던가 냉면을 먹던가. 근데 윤민이는 항상 엄마 나 밥 이래요, 갈비 시킬 때. 그럼 밥 시켜주고 된장찌개 나오고 그럼 그걸 같이 먹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갈비집 가도 아무도 밥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소한 것들인데 윤민이에 얽힌 저희들만의 추억, 윤민이에 대한 기억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저희는 얘기를 해요. 윤민이가 없으니까 밥도 못 시키겠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하고 그걸 또 듣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엄마 그러네. 이제는 밥 시킬 일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걸 선택했어요. 난 말 듣는데. 쉽지 않아요, 진짜 저렇게. 그렇죠. 어떻게 재욱이 어머님은 재욱이가 어떤 애였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아이가 가고 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집중 조명이 되더라고요. 있을 때 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했으면 지금 같은 아쉬움 그런 것이 조금 덜 미안할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뭐 자식 자랑은 발불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밝잖아요. 그리고 나름 밝은 힘이 있어요.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좀 빨리 이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이제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저의 복사판인데 좀 더 업그레이드된 복사판. 이 아이가 사내아이잖아요. 예. 굉장히 튼튼한 아이거든요. 17세 그 아이들의 완전히 그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얘는 장군감이다. 그만큼 튼튼하고 건강하고 손발도 굉장히 크고 곤봉 손톱이라 그러나요? 이 굉장히 재주 많은 아이들이 엄지손가락이 큰. 예. 근데 그 큰 손가락으로 기타를 연주를 해서 뭐 음악도 즐기고 그다음에 이거
휴대폰 자판기 두드리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저기 신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누나랑 저랑. 박찬호가 그 손가락일 거예요. 그래서 누나랑 저기랑 이렇게 손가락을 놓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딱 2배예요. 이제 그 정도로 튼튼했고 튼튼하다는 걸 그렇게 표현할까요? 맹장 수술을 중학교 때 했거든요. 이 아이가 한 얘기가 있어. 그 카카오 스토리 이런데 이제 막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탈이 나다니.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튼튼함을 가지고 과시했던 아이고요. 근데 맹장 수술을 했었는데 제가 간호사예요. 그때 병원에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맹장 수술을 했는데 그 맹장도 있잖아요. 크기가 일반인들의 그 중학생이었는데도 일반인들의 2배 정도 컸다라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가지고 나와서 저한테 엄마한테 보여주면서 맹장이 이렇게 큰 건 자기 생애 처음이다. 이거는 어디 기록에다가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안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적출물 처리를 따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여튼 튼튼했어요. 굉장히 건강했고 그리고 운동 좋아하고 그래서 코스프레라고 혹시 아시죠? 네, 알죠. 코스프레 전국 동아리 그것을 이제 또 쫓아다니고. 누구 코스프레를 한 거예요, 걔는? 주로 이제 만화 캐릭터. 저는 이제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아이는 그 환자복을 가지고 약자들의 애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코스프레를 많이 했었어요. 친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파쿠르라고 해가지고 맨몸으로 이렇게 벽 뛰어넘고 하면서 그런 거 있더라고요. 파쿠르라고 있어요. 뭐라 그러나요? 굉장히 거친 운동이잖아요. 거친 운동이 절벽도 올라가고, 막 내리고. 전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란 대학, 인천, 수원, 서울 대학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장소에 가서 전국 그 파쿠르 동아리를 만들어서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였어요. 그리고 학생의 활동 누나랑 같이 이제 2년에 한 번씩 단원고등학교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를 위해서 내가 홍보 부장이 되어서 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버리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축제를 이끌어냈는데 굉장히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은데 누나가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탁구공 같은 아이다. 근데 너무나 창조적이다.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그 나이 또래에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창조력은 충분히 이 아이가 정말 엽기적으로 이렇게 활동도 했고 그런 활동성에 대해서 크게 이제 극찬을 한 그런 케이스의 아이예요. 그래서 그런 창조적인 게 어머니한테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건 우리가 럭비공인데 지금 어머님이 탁구공 갖고 어디로 튈지 모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희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이 뇌를 쓰는 영역이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해요. 그래서 그렇죠. 학습도 저절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교육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한테 제공을 했어요. 너는 세상을 밝히는 밝은 빛이야. 네가 있는 어느 자리에서든 간에 네 역할을 충분히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희망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야. 이러면서 그 아이들을 키운 거죠. 그리고 나름 인재로 저는 제 교육 목표가 그런 나름 인재상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방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창조성을 얼마든지 이끌 수 있는 그런 방법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런 거였는데 자랑하시는 겁니까? 자랑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한국 문화에서는 본인이 잘 키웠다고 자랑하는 그렇죠. 그것도 엄마의 영향 아주 여기서는요 이래요. 그러니까 문화가 조금 다른데 한국에서는 자식 자랑 팔불출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자식 자랑하는 부모가 그러니까 그게 이쁜 거예요. 왜 애들 처음에 이렇게 애기 낳으면은 혓바닥 날름거리는 것만 봐도 이쁘고 그냥 네대대대 거리는데 무슨 말한다 그러고 그리고 남들이 보면 되게 못생겼는데 이쁘다 그러고 그런데 그런 엄마의 마음을 여기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팔불출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자랑하셔라. 제발 좀 자랑하셔라. 내 자식을 내가 자랑해 누가 자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하잖아요. 미국 영화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나온 건데 선생님으로 가는 거 있었죠. 유치원으로 간 사나이. 예, 거기에서 그런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애들 요만했을 때인데 그때 아이들이 하나씩 나와서 내 이름은 뭐고 이런 거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예쁘게 공주 드레스를 입고 나와가지고 나는 공주다 이렇게 I'm a princess 이래요.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아빠 남자지만 애들은 저렇게 키워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공주인 줄 착각하고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내 아이들은 자기가 왕자인 줄 착각하게 부모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남편은 아내가 여왕마마인 줄 착각하게 세상에 둘도 없이 여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무슨 일이 여자들이 바깥에서 무슨 일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미국 여자들 종종 봐요. 나 우리 남편한테 전화할 거야. 그러니까 너 경찰한테 전화할 거가 아니라 난 우리 남편한테 전화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문화가 굉장히 있어요. 든든한 존재인가 본데. 그렇죠. 남편이.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 그런 문화 있었잖아요. 우산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내들은 자기가 여왕인 줄 알고 살았으면 좋겠고 남편들은 자기들이 왕인 줄 알았으면 살았으면 좋겠고 애들은 왕자인 줄 알고 공주인 줄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면 여기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아니 근데 한국에서도 예. 집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자식은 밖에 나가도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딸만 셋이지만은 집에서 사실 저 아이들한테 집안일을 그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차라리 남편을 시켜요. 아이들은 안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귀한 대접을 받으면 커서도 뭔가 귀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남이 함부로 안 할 것 같고 그런 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키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자랑하고 사시자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자랑할 게 딱 하나 있어요. 엄마 닮아서 다 미모가 출중합니다. 이거 눈도 DNA가 크시고. 좋다는 얘기인가? 네, 라디오라고 지금 청취자들이 긴가민가 할 텐데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게 말해요. 네, 그 댓글창에. 실물 그대로. 네. 조금 뽀샵을 하든가 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재욱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만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꿈이 다양하게 변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꿈을 다양하게 가졌던 이제 그 과정들을 보면 그것도 참 신기해요. 아이가 가고 나서 이제 제가 파악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운동 좋아해서 아이들은 다들 처음에 운동선 축구선수 된다고 초등학교 때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면 살짝 이제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막 정의로움 막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소방관이 된다고 중학교 때 이제 꿈을 한창 자기 꿈을 그리자면 소방관이 된다고 해서 그 왜 소방관이 되려고 했더니 정의로운 일을 하면 행복하잖아, 누나. 이러면서 이제 누나랑 그 꿈을 이야기했는데, 직접 소방서를 찾아가가지고, 그 소방, 그 대장이랑 상담도 하고, 소방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도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정의로운 아이들이 또 뭐, 그렇잖아요.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인간애가 또 이렇게 가슴에서 나오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동물 사육사 막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나중에는 정말 뜬금없이 럭비공 맞긴 맞네. 뜬금없이 저희 식구들이 다 깜짝 놀란 게 이제 환경 조경사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환경 조경사라는 게 뭐 농사를 짓는 아이도 아니고 그 환경에 뭐 조경에 대해 그런 것도 아닌데 마지막 그 왜 고등학교 때 꿈 이렇게 적는데 적은 날에 몇 명 안 되는 아직 꿈이 정해지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아이 몇 명 안 되는 아이들 자기 꿈을 정확하게 적어놨더라고요. 무슨 대학에 가서 나는 무슨 목적으로 이 뭐죠 환경 조경사가 되겠다. 결국 그것도 환경 파괴하는 그 불의에 맞서서 정의로운 이제 그 환경을 그러니까 정의로운 차원에서 그 환경 보존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뭐 미래에 할 일이다.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다 조명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그냥 던져놔도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 뭐 미래를 그려가는구나. 부모가 아무리 본인들의 그 뭡니까 새끼손가락이지만 그 아이들의 미래는 스스로 책임진다는 그런 것을 그 아이를 통해서 저희도 많이 배웠죠. 그리고 뭐 학원 안 보내도 그 성적 나오는 건 뭐 정말 엽기라고 할 정도로 알아서 창조. 그리고 그 왜 대한민국에는 방과후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컷 공부하고 저녁에 남아서 또 방과후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자라는 부분을 스스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는데 학원을 가는 아이들도 있고 방과후 그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기는 또 그것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요즘 학원 문화라는 게 있는데 왕따 되지 않냐 그렇게 물으면 필요한 아이들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우리는 나는 이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그 스스로 학습법도 선택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스스로 생각해서 잘 키웠다.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 예. 그 한국에서는 그렇게 공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두 분 말씀이 지금 1박 2일 어제 이렇게 서부터 오늘까지인데 별로 그런 말씀을 그 윤민이하고 재욱이 말씀하실 때 그런 게 별로 없으세요. 공부를 물론 강요하고. 예, 주변에 따라가야 되는 할 수 없이 그런 부분은 있는데 여기도 우리 동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애들 막 그 정말 몰아붙여서 애들 막 울 정도로 공부를 시키시는 분 있고 여름에 그거 아세요? 여기 대학 시험이 SAT라는 건데 이름이 오히려 단어 같은 경우는요
한국에서 암기식 그런 걸 잘해서 여기서 아이들을 보내요. 방학 때 과외를 하러 여기서 보내요. SAT 전문 학원이 있어요. 강남에 전문 학원에 막 보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극성을 떠시는 분들이 여기도 계시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대개 미국의 인류대학교를 자녀들을 보내죠. 보내는데 미국 대학은 되게 이제 어렵고 힘드니까 가서 얼마나 적응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학 공부하고 고등학교 성적 좋은 거하고는 정말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 나라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기에 한국이 답답했던 부분이 너무 아이들이 그렇게 내몰리는 거, 제 조카도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한국에 가끔 월남 갔다 들릴 때 보면 초죽음이 돼서 12시쯤 들어와서요, 바로 못 자고 펴놓고 꼬박꼬박 졸다가 자고 매일 저녁 중학교 3학년짜리 그때 그랬었어요. 그런데 두 분은 뭐 창조적인 아이 뭐 이런 단어를 쓰시면서 그러고도 아이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지 그 사회에서 그것도 참 놀랍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래요. 사실 아이가 1등하면 좋아요. 네. 근데 제 아이는 제가 잘 알아요. 저 아이는 1등할 아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작에 그 1등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보다는 공부는 중간만 해라. 중간만 하고 네가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아주 잘하고 1, 2등을 다투는 아이였다면 저도 그 대열을 쓰죠. 써서 저도 아이를 전력을 다해서 아마 보좌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첫 해 때는 사실 약간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좀 가르쳤었어요. 때리기도 하고 막 어거지로도 시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까지밖에 통하지 않더라고요.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거기서부터는 아이의 본연의 실력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엄마가 거기서부터는 뭐 학원이나 알아봐주는 정도? 학원비나 내주는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거는 본인이 해야 될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꼈고 그것이 이제 둘째 아이, 셋째 아이로 갈수록 이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이제 쓴 거죠. 그래서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공부 잘하게 하느라고 새벽까지 아이를 뺑뺑이를 돌리느니 저는 그냥 성적은 중간만 해도 아이가 행복한 삶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고 저희 아이들이 또 뭐 그거에 대해서 행복해했고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친정엄마가 굉장히 또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이면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이루셨어요. 근데 그분이 또 어느 날 전화를 통화하면서 느닷없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윤민이한테 닥달하는 엄마는 아니지 않았느냐. 그거를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옆에서 봐도 윤민이는 윤민이 의사를 굉장히 존중해야 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저희 친정엄마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윤민이를 굉장히 못살게 굴고 닥달을 하고 그랬으면은 이 아이가 살았던 17년이 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아이를 약간 놔두면서 풀어주면서 그 아이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조금은 아이를 숨을 쉴 수 있게 하지 않았나. 그거는 또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잘한 일 같으네요. 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 친구 하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계곡물 여름에 놀러 갔다가 계곡물에 휩쓸려가지고 이제 숨을 거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이제 해안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해안고등학교 진학하고 나서 엄청 걔를 막 혼내고 그랬대요. 너 고작 뱃놈이나 되려고 막 이러면서. 근데 걔가 딱 세상을 뜬 순간에 아버지가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 마음에 남으실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나. 자기가 진로 자기가 선택한 건데 내가 그 얘기를 괜히 했구나 싶어서 그거를 이제 존중을 못 해줘가지고 그게 계속 한이 남는다고 그렇게 맞아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 생각이 나네. 별거 아닌 것도 다 가슴에 남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견학을 가요. 보통 그 이천에 도자기 만드는데 견학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실습할 수 있게 이렇게 도자기를 구울 수 있는 그런 학습 과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직장을 다니느라고 깜빡 잊고 아마 그 돈을 안 냈나 봐요. 근데 제 생각 같으면 그 유치원 선생님 좀 유도리 있게 돈을 안 내도 제가 나중에 지급하면 되거든요. 아이를 같이 시켰어야 되는데 돈을 안 냈다고 윤민이를 옆에 세워놓고 딴 애들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값을 안 냈다고 아이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윤민이가 저는 그 당시엔 몰랐는데 커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그때 내가 유치원 갔는데 돈을 안 내서 그거를 자기는 실습을 못했다고. 그게 저는 지금 생각나요. 자, 그런 거 보면
참, 이 부모 그놈의 마음이. 돈이 뭔지. 예,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 거죠, 지금. 나는 기성예비 450원 안 냈다가 뺨 맞고 집에 신발 들고 왔다가 옛날에. 언제요? 초등학교 4학년이고 5학년 때 기성예비라고 있었어, 그때. 네, 있었어요. 근데 그때 450원이었는데 기억도 나요. 근데 그때 사실은 지금 나중에 안 거지만 민주교육이라는 그 잡지를 통해서 나중에 한 거지만 그런 것들이 다 그 압력이 교사들한테 사실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화가 났던 거지. 그런데 이제 뺨을 맞았는데 이제 어린아이니까 손자국이 세게 난 거야. 근데 그걸 보는 어머니 심정이 오죽했겠어. 그 끄트머리라서 한 번도 이렇게 혼을 안 나고 자랐는데 어머니가 신발을 바깥으로 던지시고 학교로 돌아가 이놈아 이런 그게 지금 이게 몇 년 전이야. 그게 생각이 나거든. 근데 돈이 도대체 뭐라고 사람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그렇게 그 조그만 애를 갖다가. 그러게 말해. 그까짓 거 뭐 도자기 뭐 흙값이 얼마나 되겠어 그게. 그잖아요. 참 아쉬운 건 아이들이 딱 철이 날 때 지금 자기네들 마음을 이렇게 표출을 못하고 그런 네.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철이 드니까 고등학교 이제 1, 2, 3학년 철이 드니까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우리 생일을 챙겼지만 우리가 부모님 생일을 챙기자. 그리고 결혼 기념일도 올해는 챙기자 해서 누나랑 용돈을 모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모를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이제 배워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쉽죠. 생일 얘기하니까 저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우셔 또. 우는 아이들 얘기하는 생일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내가 윤민이를 보내고 미역국을 끓여 먹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미역국을 끓여 먹어? 윤민이를 보내고 내가 반은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미역국을 끓여 먹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올해부터 생일을 안 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는 미역국도 이제 안 끓이고 케이크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사지 말어. 그래서 저는 제 생일을 넘겼어요. 근데 이제 그 얼마 전에 우리 큰딸이 또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한테는 제가 강요 못하죠. 그 아이 생일인데 제가 엄마인데.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근데 이제 사실 케이크를 사놓고 불을 켜놓고 손뼉을 친다는 건 사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싶었어요. 근데 이제 케이크를 안 샀는데 얘가 이제 외출을 하고 오더니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케이크를 샀니? 그랬더니 친구가 생일이라고 사줬대요. 그래서 갖고 들어왔대요. 갖고 들어왔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상에다 올려놓고 이제 불은 밝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손뼉은 치지 말자. 노래는 부르지 말자. 그래서 그냥 불만 켜고 보고 있다가 그냥 잘라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다시는 그런 떠들썩한 불 켜고 노래 부르는 생일 잔치는 저희는 못해요. 이게 달라진 게 아주 소소한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생일을 안 할 거예요. 생일을 못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도 어떤 그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설날에 제가 집에 못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사람 만나는 게 못 간 것도 있지만 한복 입는 게 싫었어요. 저희는 온 식구가 항상 명절마다 한복을 입거든요. 5 식구가 다 한복을 입고 외갓집에 가요. 그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희 집안의 가풍같이 이게 결혼하면서부터 그 생겨난 거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한복을 입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 전날이면 제가 항상 다림질을 옷 5벌을 다 다림질해서 딱 걸어놓고 자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입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하고 그걸 입고 외갓집을 가는 게 행사죠. 근데 올해는 못 하겠더라고요. 윤민이가 그 좋아했던 그 한복을 걔 없이 우리끼리 입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얘기를 제가 엄마한테 했어요. 엄마 나 올해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마음이 내키질 않아. 그랬더니 엄마는 그래 마음이 안 내키면 오지 마라. 결국은 못 갔죠. 근데 앞으로는 저희 가풍이 없어진 거죠. 저희는 이제 한복 못 입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거는 다시는 한복 입는 명절은 저희는 지낼 수가 없죠. 어렸을 적에부터 입히셨으면 저도 딸을 셋 키워봐서 하는데 그 애들이고 한복이 색깔이 일반 이런 옷하고 다르게 굉장히 이뻐요. 또 여자애들은 요게 드레스 같고 그래서 이뻐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랬는데 근데 그거를 회복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그 윤민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해야 왜냐면 TV 밑에 30여 장이나 윤민이 얼굴을 놓고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사신다고 지금 그러셨으니 다시 한복을 입고 가셔야죠. 가셔야 되잖아요. 뭐 당장은 어려우시더라도 지금은 아직은 못 하겠어요. 예. 시간이 필요하죠. 네, 모든 필요하시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그 유가족들이 지금 다들 이제 명절 때 잘 못 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없는 명절을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친인척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태가 못 되어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자식 잃은 죄인, 왜 자식 잃은 죄인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꼭 그냥 뭐 형언할 수 없는 표현이라면 그냥 마음이 그래요. 그렇죠. 자꾸 이 죄인이라고 그 나오고 그러시는데 난 그것도 되게 왜냐면 슬퍼. 이해가 되죠. 재호이 같은 경우는 예. 장손이거든요. 예. 우리 한국의 정서상 장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부모로서 후손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뭐 200점짜리 며느리가 완전 빵점 마이너스짜리 며느리가 됐다는 그런 자괴감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느끼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이 한국 사회 풍토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냥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통하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내 억울함을 호소는 하고 다니지만 그 밑바닥에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다지기가 필요하겠죠. 네. 다른 얘기도 좀 넘어가서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이 어제 우리가 달라스 시민들하고 이제 만남의 장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아침에 이 방송을 또 뜨는 건데 어제 질문 받은 것 중에서 저희가 기억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YTN 기자가 국민들이 이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가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나오면서 그때 조금 오해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호의적인 눈빛을 이제 보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유가족은 또 대리운전 문제도 터졌고 그래가지고 유가족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뭐 해명이나 설명이나 하여튼 그 입장을 좀 표명하실 기회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때 질문에 대답하신 만큼 그렇게 좀 한번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법 문제부터 그러면은 조금. 특별법을 둘러싼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네. 특별법에 특히 국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대학 특례하고 의사자 문제였었어요. 예. 그 당시에. 예. 근데 대학 특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희는 대학 갈 나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한테는 정말 해당 사항 안 되고 뭐 다른 고3 아이들이 있는 집은 유가족 중 뭐 거의 250가정 중에 한 20명?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뭐하러 그거를 무리하게 대학 특례를 저희가 부르짖겠냐고요. 유가족이 원하는 사항도 아니었죠? 아니었죠. 그거는 정부 쪽에서 여당 야당 쪽에서 나온 얘기고 자기들이 한 얘기. 유가족 특별법 안에는 전혀 없는 얘기였었어요. 그리고 뭐 의사자 문제도 그래요. 저희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여당 야당 쪽에서 그쪽 정부 쪽에서 나온 정치에서 나온 얘기지 저희는 사실 의사자 관심 없어요. 근데 의사자 지정되면 돈 나와요? 돈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아니 일반적인 의사자는 네. 2억 5천인가가 나온대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돈 안 주는 의사자로 추천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예를 그러니까 의사자라는 한다는 거죠. 단어를 써서 호도를 하는 거구나. 그렇죠? 국민 의인화 뭐라 그래야 되나? 의인화 명칭 주는 거 그런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원 죽음 희생이잖아요. 순수한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정서상으로도 왜냐하면 국민 정서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얼마든지 의인화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오갔는데 그것을 의사자로 보도를 해서 마침 의사자 지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나갈 때 굉장히 상처를 입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뭐할 방국에 이 억울함이 그렇죠. 풀리지 않을 방국에 그것을 보도를 해서 이야기하는 거 정말 힘들었고요. 그리고 3학년들이 단원고 3학년들이 특례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닌데 댓글에 난리가 났죠. 단원고 3학년들의 특례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마치 피해를 입는 것처럼. 근데 정원회거든요. 정원회.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여전히
우리 사회의 그런 민낯을 저희가 그런 감수성을 봤죠. 그 아이들 자체도 그 아이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3학년 아이들은. 아니 뭐 자기네 바로 동생들이었고 그런 아이들 어떻게 보면 덕을 보는 거잖아요. 그 덕에 걔네들도 대학을 그냥 가고 싶지는 않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어른들이 만들어낸 그런 뭐 이런 거지 그 아이들도 다 피해자예요. 괜히 욕만 먹은 거지 그 아이들 실제로 그 혜택을 보고 싶은 아이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와가지고 그렇죠. 야 니들 뭐 해줄까 뭘 바라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정치권에서 막 나오는 거잖아 그냥 공약처럼. 근데 그것을 무슨 공약처럼 예. 그것인 줄 알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서 터뜨리는 거죠. 그게 물타기고 그 국민들과 유가족을 이간시키는 그런 하나의 저는 그냥 과정이었다고 봐요. 그거 뭐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진실을 그렇게 보도할 수는 없는 거죠. 결론은 그걸로 저희 유가족이 엄청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많이 등을 돌린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닌데 그렇죠.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등 돌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건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좀, 그렇죠. 좀 속상하고 그런 일이에요. 자식 잃은 그 유가족이 마치 이익단체처럼 이제 국민들 눈에 막 보이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것도 단순히 그냥 기소권하고, 그죠? 네, 그런 저희는 것만. 수사권, 기소권을 원할 뿐이었는데 이것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이상하게 대학 특례하고 의사자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네. 언론에서는 두들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저희는 사실 뭐 전부터 언론하고 친하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좀 약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왜 유가족한테 좀 불리할 만한 그것들을 막 기사화 시키잖아요. 뭐 대리운전 사건도 그렇고 그런 것들도 별로. 그것도 굉장히 편파적이죠. 그러니까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언론에서 세월호 얘기를 달아주려면 달아주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차라리. 왜 너희들은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한 거는 아주 크게 과대포장을 해서 세게 나가고 우리가 집회하고 투쟁하는 거는 한 줄도 내보내지 않느냐. 이건 방송이 너무 편파적이다. 아주 안 하려면 하지 말든지. 이건 오히려 저희들 이미지만 다 깎아먹는 얘기만 아주 크게 하고 만약에 그게 오버였을 경우는 사과방송 거의 내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딴 분들이 보시기에는 앞에 방송만 보시고 그게 사실인지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언론인들이 전혀 반갑지 않겠어요, 유가족은. 근데 이런 그 인식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국 아이가 그 올드보이 보고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언론에 나오기는 올드보이를 보고 여기서 한국 아이가 조지아텍인가 거기서 막 그 많이 총기 사건이요? 예, 많이 죽였잖아요. 그게 올드보이 때문이래요? 뭐 일각에서 올드보이를 보고 흉내냈다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뭐 잘 믿기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럼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아무튼 그 아이를 한국 보도는 어떠냐면 한국민으로서라고 해요. 그래서 죄송하다, 뭐, 혹은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철저하게 그 아이 문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월호 유가족 가운데서도 그냥 이런 일이 닥치지 않아도 뭐 속상해서라도 술을 한잔 하실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그 이슈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속상해서 술 한잔 드실 수 있고요. 화가 나면 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뭐 기자가 속상하게 하면 한 대 갈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남자가 당연히 그렇지. 근데 그걸 갖다 어떻게 몰아붙이냐 하면 여기처럼 그건 그 아이의 문제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분이 뭐 약주가 과하셔서 뭐 이랬다거나 뭐 그렇게라도 해줬으면 좀 난데 이게 세월호 전체 유가족 문제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 그때 그 사안이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단순 폭행 사건 이러면은 지금 시간이 꽤 오래됐는데 어느 정도 해결도 됐을 문제예요. 근데 아직까지 지지부진 그것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굉장히 민감할 때였어요. 그래 저희가 뭐 2번, 3번 그 뒤통수를 맞고 막 그런 상황에서 민감해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저희가 주장했던 특별법이 이제 계속 이 뭐 반쪽짜리가 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뭐 특검이 들어오고 막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막 포장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특별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 마치고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녁 먹으러 간 자리에서 그것이 어쨌거나 대리기사를 이제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이렇게 오바되면 이렇게 옥신각신 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쨌거나 폭행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상황은 결코 뭐 저희도 뭐 이렇게 뭐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전후 상황들을 다 빼놓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그 부분만 호도를 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부각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민감한 상황이었을 때 이제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진짜로 온전하지 못한 특별법을 이렇게 유가족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저희 소리를 못 낼 수 있게끔 낼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사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때 그 이후부터 이렇게 사실 많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됐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참 그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그리고 이 만들어져 있는 정책에 맞춰서 꼬투리 하나만 잡기 위해서 하나라도 걸려라 이런 상황들이 이게 너무 완전 그 정치권에서 쓰는 상대 후보 죽이기 그 네거티브 전략을 유가족한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약점 잡아서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좀 못 쓸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타격 우리 유가족들에게 전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타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그분들은 또 이렇게 사퇴를 하고 이진들이 올라와서 다른 대책위가 꾸려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들은 그래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가족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건이 미궁에 있어서 밝혀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진행 중인 거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죠. 이번에도 뭐 학부형이 술을 먹고 이게 옥신각신했다. 폭행 사건이 있었다라고 또 저희가 여기 미국 오고 나서 간담회 오고 나서 그 사건이 터졌어요. 이제 그런 것도 그냥 이렇게 슬쩍 넘어갈 수 있는 그냥 작은 하나의 그냥 우리가 그냥 해프닝 같은 사건인데 그것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미 대사관 사건 때문에 묻어져 버렸죠. 언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안 그랬으면 또 난리가 났겠죠. 예, 그건 어차피 그쪽 사람들은 그쪽 시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경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다음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는 전부 한 무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마음을 같이 해주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끔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꼭 세월호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작은 부분 갖고 이제 의견이 갈라져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전에 여기 영우 씨 들어보셨어요? 자살하려면 그러니까 사실 스스로 목숨 끊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경찰한테 총 맞아 죽는 걸 자살 방법으로 택한다고 하는 거. 예, 경찰 이용해서 총 맞아 죽는 거.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경찰이 군인보다 막 더 무장하고 막 다니고. 그런데 오래전에 한국 사람이 20대가 그 경찰이 서라 그러는데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경찰이 이 친구가 그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쇼핑몰에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가서 이제 쏴 죽였어요. 40몇 발을 난사를 했는데 몸에 26발이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여긴 항상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경찰이 위험을 느껴서 여기 위험 느끼면 상대방을 죽여도 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느껴서 쏴 죽였다 그랬는데 조사해 보니까 걔가 총도 안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차 안에. 근데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인권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또 경찰의 저런 무지막지한 행동에 대해서 항의를 했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왜 죽을 짓을 해? 도망가지 말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 이 세월호 이 참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꾸 어떤 그 본질을 호도하고 당신들의 방식이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조금 더 정치적인 전문성을 띄워라. 그래서 그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 왜 그 부분은 충분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냐. 그밖에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건 총 맞아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청년, 한국 청년. 너 왜 죽을 짓을 했어? 이거 하는 거랑 똑같다는 그러니까 거죠. 희생자를 감싸주지 못하고 예. 너는 죽을 짓을 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본질은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오늘부로 얘기를 하면 세월호 인양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말씀하신 게 이거 잘라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아니라 이거를 이뤄내기 위해서 너희들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왜 이거 조심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저쪽의 프레임에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술 먹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건 정말 우리 쪽에서 이거 아파하는 사람 쪽에서는 할 말이 아니다. 그런데 저쪽 프레임에 넘어가서 그대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 그 죽은 20대 아이가 한국 애가 얼마나 억울해. 그런 말 들어서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내 새끼가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잘못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환장을 노릇이라. 성경에도 나오지? 그렇죠. 왜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갔냐? 네. 그런 얘기는 정말로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나라 배사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뭐 배가 문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월호 그 사람들이 참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아이들을 배를 타고 가는 그런 부분들을 권유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 그럼 그게 그 권유를 했다는 건 뭐예요? 교육부면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논리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뭐 전혀 개념이 없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게 지겹지 않냐? 자식이 어떻게 지겨울 수 있어요?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자식이 지겹습니까? 자식이 지겹다고 하는 분들은 지겹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이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나고 있어가지고. 자, 근데 우리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휴스턴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세월호 인양 어제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도 몇 분한테 이제 담았어요. 다들 다 이제 인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고맙게도 해주셔서 그런데, 보통 이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한국에서 그냥 놔두자라고 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속된 말로는 몇 조? 3조, 4조 뭐 이렇게도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인양 부분에 대해서 왜 인양이 필요한지 그 부모 마음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그 인양이 또 뭘 의미하는 건지를 좀 얘기를 청취자분들한테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요즘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바로 그 세월호 인양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사실 댓글을 안 본다 그래도 항상 댓글을 보게 돼요. 네. 그 악플을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네. 저는 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그 구절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세월호 인양하고 싶으면 너희들 돈으로 인양하라. 왜 국민 세금으로 세월호를 인양하냐. 이렇게 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전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이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를 구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도 전혀 해주지 않으면 그분은 가만히 계실 건가요? 저희가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해경이 아이들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거, 거기에 제일 분노가 되는 이유가 그 해경, 저희가 월급 주고 그 사람들이 월급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돈으로. 근데 왜 월급 주고 그 사람들이 그 자기 본분인데 그게 월급 받으면서 하는 게 왜 자기 본분을 하나도 못해요? 월급만 받아먹은 것밖에 더 되냐고요. 거기서부터가 지금 잘못된 거고. 또 세월호 인양도 그래요. 그걸 왜 저희 개인 돈으로 합니까? 그거는 국가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대형 참사가 난 건데 그건 당연히 국가 세금으로 해주셔야죠. 그거는 저희도 이 나라 국민이에요. 가다가 죽은 아이들도 무조건 다 이 나라 국민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세금을 쓰면 안 되냐고요. 저는 그거를 참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 당연히 그거 인양해야 됩니다. 인양해서 왜 그 배가 사고가 나서 침몰이 됐는지 그 배를 건져놔야 거기에 그 배에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증거를 보고서 진상을 같이 하는 거지. 어떻게 배는 물속에 잠겨놓고 배 땅 위에서만 어떻게 진상규명을 하자고 떠드냐고요. 그 배를 꺼내놔서 그 배부터 진상규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꺼내느니 마느니 이게 공론화되고 이게 말이 나온 자체가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일을 왜 그거를 서로 의논을 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동의를 해야 되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거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 지금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이 너무 비정상적이지 않느냐, 비상식적이지 않느냐.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일인데
이거 갖고 지금 서로 말이 나오는 거고 저희가 그거 갖고 이렇게 간담회를 다니면서 인양해야 된다고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일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을 그렇죠.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는지. 우리 몇 년 전에 목사님 기억하세요? 산물교회. 그 국가가 가지 말라고 해서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우겨가지고 생물교회 아프가니스탄 갔잖아요. 예. 그 사람들 정부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몇백억 해가지고 끄집어내줬어요. 네, 자기 잘못으로 갔는데도. 예, 근데 이거하고는 전혀 세월호 이 사람들은 완전 희생자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이럴 때는 돈을 막 쓰고. 기독교는 힘이 있잖아. 샘물교회가? 샘물교회고 뭐고 그게 한 집단이잖아. 한 집단이니까 짝짝꿍이 잘 되니까 내 편이니까 돈 쓰는 거고. 그렇죠. 세월호는 테러리스트니까 안 하는 거고. 똑같은 국민인 국회의원의 자식이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맹골수도에 있다. 그랬으면 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여당 측의 국회의원 예를 들어 자식이 지금 사고가 나서 어쨌거나 사고가 나서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서 뭐 침몰을 했다. 맹골수도에 아직까지 1년 동안 있다. 그랬을 때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특별법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렇죠. 예, 그들이 원하는 법대로 법을 좌지우지하는 만드는 그들 법대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국민인데.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 예, 이 부분은 정말 만약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오래 걸리더라도 정말 어떤 원칙을 세워서 끝까지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천안함 같은 경우는 이제 건져 올릴 때 그물로 덮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양을 하는 것을 지금 당장 그 목표를 성취해야 되지만 또 인양할 때 이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그 큰 배를 우리가 어디다 갖다 볼 수는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옮길 거고 그들이 뭘 볼 거란 말이에요.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이거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뭐 조사에서 그런 게 최근에 나왔다네요. 뭐 여론조사 한 거에서 그리 믿을 만한 것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내게 재난이 닥쳤을 때 국가가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을 때 87%인가 뭔가가 노라고 대답을 했대. 아예 기대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불신의 지금 한국 사회라는 거죠. 끔찍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끝까지 어떻게 가긴 가야 되는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밝혀내야 하는데 마지막 부분까지 1,000억인가밖에 안 된대요. 그거 뭐 제가 알기로 그죠? 네, 인양하는데 1,000억이면 이제 한국 경제 규모는 껌값이지 뭐. 그렇죠. 몇백억 주고 그 사람들 살려오는 거 봐요. 예, 그렇죠. 시체말로 교회 하나의 예산이 뭐 여의도 교회 같은 게 예산이 얼만데 그잖아요. 사실 어느 교회가 사실 나서서 해도 되겠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오정현이라는 사람이 서초동에 지은 교회가 얼마라고 그게? 얼마요? 굉장히 저도 지금 그것도 1,000억대인 것 같아. 몇 천억대 그죠? 예, 훨씬 크죠. 예. 근데 뭐 얼마 동안에 우리 건물 집시다 그랬더니 즉흥적으로 거둔 돈이 뭐 1,000억이 넘는다 그러고 뭐 이러던데 사실 맘만 먹으면 한국에서는 교회가 세계 뭐 10대 교회 중에 규모로는 7개가 한국에 있다며요. 한 교회가 사실 맘만 먹으면 할 수도 있는 일이야 이게. 근데 국가가 못해? 돈 때문에? 이건 도무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론이 계속 세월호 가족들을 도와주면 국가에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이게 거리를 이렇게 벌어지게 하려고. 그리고 진도 국민들의 생업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 환경오염, 그 바다에 맹골수도에 그 배가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기름이 있으니까. 기름 유출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9구의 시신이 안 나왔잖아요. 그 안에 있죠. 그 생각을 한다면 어업이 되겠어요? 그 주위에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진도군의 그 어민들의 생업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것까지 신경을 저희가 써야 되는 상황. 국가는 왜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그냥 묻어두는지 전 이해를 할 수. 그리고 진도군청에서도 그건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뭐 정책적인 차원에서라도 저희는 반드시 세월호가 인양이 돼야 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어민들의 생각들이랑 그 국민들의 생각이랑 정부의 정책, 진도군청의 생각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유가족도 비상식적이죠. 유가족도 생각은 어때요? 지금 정부가 자꾸 미그적 하는 게 민기죠. 예, 저 안 해줄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예요. 유가족들 그런 분위기를 계속 유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불신과 그 두려움을 조작을 하고 있는 이제 정부의 뚜렷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 말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것이 4월쯤에 발표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 달에 인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 그동안 이제 공론화를 하는데 그때 딱 걸려 있는 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또 선거가 걸려 있죠. 그렇죠. 네. 그게 왜 죄송했어요? 하여튼 왜 그런지 드릴까봐. 예.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거는 뭐. 야, 이게 참 민감한 이슈가 너무 많네요. 이게 세월호가. 그러니까 이 세월호가 이 사건이 우리 어저께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의 여러 가지 지금 빠르게 성장하면서 천박한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이식이 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나쁜 것들 있잖아요. 악한 부분들, 더러운 부분들. 이것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담고 있어서 이건 상징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하여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해결하면 다른 부분이 이것이 투명하게 해결이 되면 다른 부분의 사회에서 발생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고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해결을 하도록 서로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지금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내 목숨을 구해주지 않을 거라는. 근데 그것도 저도 서명 다니면서 느낀 게 고등학생들이 서명을 많이 하는데 그 아이들이 모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이면 국가를 믿을 수 없다.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그 아이들이 세월호를 이게 어떻게 정부에서 풀어나가느냐 굉장히 관심 갖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 그 젊은 아이들이 국가를 앞으로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거에 또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세월호를 아주 바람직하게 좋은 방향으로 요거를 풀어주시면 그 아이들 마음도 그 불신의 그 마음도 좀 풀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요거를 조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저희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저희가 왜 이 자리까지 오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못한 그 꿈을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자들이 이 꿈을 펼치고 희망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겁니다. 이 아픔을 딛고서라도. 그래서 먼저 간 아이들의 그 짓밟힌 꿈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저는 세월호 인양을 통한 진실 규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침몰한 배를 그냥 그대로 처박아 놓고 있다면 우리 양심은 영원히 이렇게 밝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살리는 방법. 지금 이제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고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양심이 살아나려면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 받으시고요. 진실의 그 눈을 좀 뜨시고 아이들이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부모들을 깨어나게 한 거거든요. 세월호 인양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같이 깨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수치로 한 100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그것도 좀 짚읍시다. 그런 구절은 정확하게 사실은 없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그런 뉘앙스의 말들은 있어도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거짓말하는 것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구절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있어요, 없어요? 어디가 있어? 예, 제가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오케이. 야, 그러면 우리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1년이나 지났지 않냐, 돈 많이 들지 않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꾸 그런 것들 무마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면 그 얘기를 조금 성경을 오히려 더 우리가 좀 밝히 보고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이런 분위기를 자꾸 여론화 시켜가지고 이거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지금 유가족들 홈페이지 있으시잖아요. 네. 그것도 들어가셔가지고 뭐죠? 416 패밀리라고 하셨나요? 네, 416family.org. ORG. 예, 거기 오셔가지고 가면은 이제 후원 계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서명하는 그런 날도 있죠. 예, 그 오셔가지고 좀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얘기도 좀 금요일엔 돌아오렴. 예, 그 책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 책은요, 저희 그 엄마들 13분이 쓴 글이세요. 근데 굉장히 가슴 아픈 책이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금요일에 돌아오렴이라는 그 책 제목 자체가 가슴이 아프거든요. 유민이 보낼 때 제가 그랬거든요. 금요일날 돌아오는 날 엄마가 너를 데리러 올 테니까 시간 맞춰서 엄마 와 있을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아이를 보냈기 때문에 그 제목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수학여행 끝나는 날. 네네. 네. 그리고 저는 그 책을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그 엄마들이나 아빠들 생각하시는 게 다 똑같아요. 그 마음이 제 마음이고. 그게 이제 본인이 보고 느끼는 점은 다 다르지만은 결국은 하나예요. 거기서 겪었던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감정을 겪은 거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어머 나하고 똑같네. 공감이거든요. 근데 이제 딴 분, 일반 분들이 그 책을 보시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셔서 어느 분들은 다 한꺼번에 다 못 보신대요. 저도 이제 몇 번에 나눠서 봤는데, 뭐 한 번 얘기 보고는 또 덮어놨다가 또 한 번 얘기 듣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들어오는 감정에 충격이 있으니까 그걸 한 번에 쭉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좀 보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세월호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고, 저희들 유가족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고 바로 옆에 내 이웃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많이 사보시고, 사실 또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책은 저희 이제 가족이 구슬한 거를 저희 봉사하시는 작가들이 그냥 이렇게 받아 적으셔서 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뭐 문장이 세련되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희 진솔한 감정만 그냥 넣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고맙게도 그 인지세를 저희한테 양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지세가 저희 유가족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좀 베스트셀러로 만들어 주셨으면은 저희가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책값이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13분의 이야기만 들었지만 정말 무궁무진한 얘기들이 있어요. 2편, 3편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요일에 돌아오렴 이 책이 그야말로 진실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과정이 어땠으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의문들, 모든 해답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게 기독교 방송이잖아, 어찌됐거나, 그죠? 네. 그러니까 도대체 기독교 방송에서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전혀 그 기독교 색채를 담지 않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계의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니네들은 왜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지, 기도나 하지, 찬송이나 부르지, 왜 이래야 돼? 물론 우리 맨날 듣는 소리가 교회 마당에는 한 번 더 쓰려고. 네. 저한테 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거 하려면 차라리 교회 마당이나 한 번 더 빗질하지. 근데 사실은 우리는 방송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지금 어머니 두 분을 모시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남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웃이잖아요.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신께서. 그리고 그 신이 직접 몸뚱아리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을 우리가 신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전달이 안 되고 그저 교회 건물에 자꾸 열심히 그냥 가고 거기서 헌금 복채 내듯이 헌금 내고 그저 여러 가지 자기 소원 성취를 해서 빌고 하는 것들을 기독교로 만들어놨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자 그러고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이 사람 정치 구단이라고 해서 뭐 정치인으로 짱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양심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튼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렇죠. 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이 기독교인의 신자의 삶에 어쩌면 핵심 포인트를 담은 거란 말이죠. 믿음이라는 게 동사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 그랬지. 노무현 대통령 자기가 김수환 추기경이 물어봤을 때 종교가 뭐요? 기독교?
신을 믿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렴풋이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확실하게 믿습니까? 이랬을 때 앞으로는 종교란에 방황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 신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담아 나온 걸 생명, 리빙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느끼는 건지 보통 사람이 느끼듯이 그분은 뭐라 하냐면 사람 사는 세상을 말을 했거든요. 짐승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든지 모르든지 지금 한국 사회를 사람과 짐승이 사는 사회라고 말했는데 이게 성경 표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딱 달라붙어서 활동하고 있는 정신세계를 거짓된 곳으로 만드는 이 사람들을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거짓 종교 지도자, 지금 자승 같은 불교의 이런 거짓 지도자나 한국의 조영교, 오정현 같은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을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짐승으로밖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황 목사는 그냥 교회에 마당이나 한 번 더 쓸고 선교 같은 거 하고 예배나 열심히 드리고 기도나 하지 왜 이딴 걸 자꾸 하나. 그런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게 신자들이 사실은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 세놓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머님들하고 성경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독교계에 황 목사나 영우 씨 같은 사람이 있네라고 그래도 같이 마음을 같이 아픔을 조금이라도, 많이는 못 나눴지만 조금 나눈 사람이 있네라고는 생각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해주셔야 하고, 저는 청취자분들에게 목사질을 한번 해보면 한국에는 목사가 높은 사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결코 아니라 종인데 한번 한국의 높은 사람처럼 한번 말을 해보면 모멘텀과 모빌라이즈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하고 동력화가 있는데 동기부여만 잔뜩 받아서는 꽝이다. 그렇잖아요. 감정적으로 느끼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를 움직여 주셔야 그게 하느님이 보시기에 신앙으로 인정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로마서 시험 보겠어요? 아니면 무슨 요한계시록 시험을 보시겠어요? 네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심판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데, 저도 못해요. 저도 입만 살아서 이러는 거지. 그래 여러분들도 사시기가 다 퍽퍽하고 시간도 없고 그렇지만 마음 내키셨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금 조인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당장에 사실 이분들이 1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짐작하고 남는 것이 생계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금 안 되실 거예요. 이분들은 돈 안 벌고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홈페이지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개설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후원 칸을 마련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후원도 좀 해주시고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고 50,000원도 좋고 11조 같은 경우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안 되는 거지만 교회에서 그런 거 걷는 거는 그야말로 깡패놈들이 삥뜯뜯 뜯어가는 거니까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 수입에 혹시 10%를 교회에 내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데 좀 갖다 내주시고, 감사헌금 생일헌금 하실 거 있으면 이런 데 좀 내주시고, 이것이 한국 사회를 전체 수술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수쟁이로 정말 사시려면 그렇게도 좀 하시고, 또 직접 시간, 내가 물질 에너지는 없다, 그런데 발품은 좀 팔 수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광화문이나 청와대 같은 데서나 그 밖에 다른 데서 청운동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서 하면 난 발품을 조금 팔 수 있다 그러면 2시간 3시간 시간 내주셔서 손잡고 같이 좀 걸어주신달지, 또 나는 선봉사를 좀 할 수 있다 싶으면 좀 그런 거라도 좀 해주신달지, 또 요즘에 한국은 SNS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지금 1위잖아요. 인터넷 사용이 인구 대비. 그러니까 그런 거로 마음을 좀 합해 주신달지, 그리고 사변적인 이야기에 본질이 호도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왜 너 죽을 짓 해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 이거 좀 자식이 잃거나 또 남편이 잃었거나 지금 아직 못 건진 분 중에 선생님이 계신데 우리 인터넷에 사진 도는 거 보시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 눈 오는데 엎드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뭐 사람이 좀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본질이 뭔가를 좀 보셔서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그 세월호에 직접 연관된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문제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는데 그냥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그저 복 달라고 떼쓰는 인간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고 그런 답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가족분들을 이렇게 모시겠다고 했고 물질 에너지가 없죠. 카드 긁겠다고 예스했는데 다행스럽게 영호 씨가 어마어마하게 도와주시고 타주에서 어떤 분이 또 어마어마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이게 또 다 됐어요. 다 됐어요. 그래서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또 십시일반으로 좀 도와주셨고 그래서 그 의미를 물론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진행하는 호스트로 의미를 한번 분명히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현재 한국 기독교가 이집트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거기서 탈출하셔야 되고요. 탈출하시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광야를 40년을 돌게 하셨단 말이죠. 슈컷이 있는데도 그 광야가 어쩌면 지금 이와 같이 한국 사회의 더러운 민낯을 드러낸 이 세월호 학살 사건 같은 경우 참사가 아닐까 싶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함께 손잡고 서로 안고 해서 이 광야의 길을 가십시다. 이 길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하나님께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거니까 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직업병이에요. 이렇게. 직업병이. 네. 목사들은 말이 많아. 네, 마이크를 잡으면 안 놔. 네, 같이 노래방 가면 안 돼, 이분들. 예. 네, 어쨌건 오늘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투맨뮤직 어제 노래로 또 도와주시고. 그렇죠. 또 음향기기 도와주시고. 그렇죠. 또 기자분들 오셔서 또 달라스에 또 좋은 언론으로 또 이렇게 좋은 소식, 정확한 기사 또 나가기를 저희가 또 바라고요. 네. 또 멀리서 우리 일정 중에 계신 우리 세워져 유가족분들 다시 한번 저희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힐링됐어요. 네, 목사님도 수고가 많이 하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분 또 다른 또 휴스턴. 아이고 또 일정이 빡세, 그죠? 예. 네, 또 목사님 또 일부러 또 거기까지 또 가신다는데. 아니, 저야 아무것도 아닌데 어머니들이 육체적으로 약하시잖아요, 여성분들이니까. 근데 이거 지금 어머니니까 감당하시는 거예요. 네, 가서 또 좋은 시간 마련하시고요. 또 귀국하신 일정까지 또 건강하게 또 잔병 치르지 않고 또 피곤하시지 않게 또 잘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